단량이면 됐다. 이 계집에 데려가고 오늘 밤 일은 없던 걸로 해라. 포구 뒷골목 13살 소녀가 낯선 사내에게 은밀히 넘겨지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오른팔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품속엔 낯선 문양이 수놓인 놀이개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흘 전 그녀의 집엔 원인 모를 불이 났고 그 불길 속에서 부모는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청아골 매향루의 아침은 늘 분주했습니다.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가야금 소리가 뒤섞이고 부엌에서는 아침상을 차리는 손길이 바빴지요. 그 소란 한가운데 유독 조용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중의 방이었습니다. 설중은 문갑 앞에 앉아 붓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 획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어린 기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씻으세요? 손님 상엔 안 나가시고요.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손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란다. 설중이 붓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엔 나이에 걸맞지 않은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23, 매향루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이었습니다. 시를 잘 짓고 가야금을 잘 타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정작 그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3살에 팔려온 그날부터 설중은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입에 담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른팔 소매를 거들 일도 없었습니다. 늘 긴 소매로 팔을 가렸으니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날 밤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양반 하나가 상을 뒤엎으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 기루는 술맛도 이 모양이냐? 값을 물어내라. 주변 기생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설중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날이 술맛이 아니라 안주가 부족했던 게 아니실는지요. 뭐라? 방금 드신 그 술 향이 진한 만큼 속이 비면 더 쓰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소인이 다시 안주를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맛이 여전하시다면 그때는 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양반은 잠시 멍한 얼굴이더니 이내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로 올라온 안주에 술 몇 잔을 더 걸치고는 언제 화를 냈냐는 듯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방길만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러니 내가 너를 안 아낄 수가 있느냐. 말 몇 마디로 사람 마음을 돌리는 재주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다. 설중은 그저 옅게 웃을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재주라기보다는 버릇이었습니다. 상대의 화를 가라앉히고 흠을 잡히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넘기는 것. 13살 이후로 몸에 밴 생존의 방식이었지요. 그때 문 밖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중아, 깨 있느냐? 매향루 주인 방길만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손에 든 장부를 흔들었습니다. 닷새 뒤 가명에서 시회가 열린다는구나. 고을 사또가 직접 명단을 짚었는데 내 이름이 맨 앞에 있더라. 제가요? 그럼 누구겠느냐? 이 매향루에서 시로 이름 날린 게 너 하나뿐인데. 방길만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잠깐 스치는 계산이 있었지요. 시외에서 설중이 이름을 날리면 매향루의 몸값도 오를 터였습니다. 그는 그 계산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서 잘하고 오너라. 내 몸값이 오르면 내 앞날에도 좋은 일 아니겠느냐. 설중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시외란 결국 구경거리였습니다. 기생의 재주를 두고 양반들이 값을 매기는 자리였지요. 그래도 마다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답하고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방길만이 나가고 난 방 안엔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설중은 오랜만에 옛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잠들기 전이면 늘 그러했듯이요. 불이 났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연기 자욱한 방 안에서 누군가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그 손길이 아버지였는지 어머니였는지 이제는 흐릿했습니다. 다만 품속에 쥐어진 놀이개 하나와 오른팔에 남은 뜨거운 자국만이 또렷했지요. 그날 이후로 그녀를 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고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설중이라는 이름 석자만 남았습니다. 가끔은 그 놀이개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선 문양이 수놓여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근본을 캐묻는 것 자체가 기루에서는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는 것이 많으면 팔자가 사나워진다는 말을 두레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했습니다. 그 두레라는 이름조차 이제는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청아골 가명 마당엔 때 이른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고을의 문인들과 양반들이 모여들었고 그 사이로 기생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회는 매년 열리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유독 사람이 많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들과 더불어 낯선 얼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진영이었습니다. 그는 몇 해째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 행세였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스승 한도원의 흔적을 좇고 있었지요. 스승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진영은 종종 혼잣말처럼 되뇌곤 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내 딸을 찾아다오. 사람만 있다면 어디에 있든.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 10년을 떠돌았습니다. 실마리는 늘 흐릿했고 헛걸음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을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제가 내걸리고 참석한 이들이 차례로 시를 지어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설중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한 줄 한 줄 써 내려갔습니다. 다 쓴 시가 사람들 손을 거쳐 서진영 앞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시를 읽던 서진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구 한 대목의 표현이 낯이 익었습니다. 스승 한도원이 생전에 즐겨 쓰던 문장이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도 닮아 있었지요.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서진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설중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시 누구에게 배운 것이오? 설중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이의 다급한 물음에 살짝 당황했지요. 배운 적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썼을 뿐입니다. 그럴 리가 없소. 이 문장은 서진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리를 피해 흩어졌고 설중도 시 두루마리를 챙기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소매가 살짝 걷히며 오른팔의 흉터가 언뜻 드러났습니다. 서진영의 눈이 그 흉터에 멈췄습니다.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그 팔은 설중은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어릴 적 부엌에서 댄 자국일 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 앞에서 굳이 진실을 말할 이유는 없었지요. 서진영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가명관원 하나가 눈치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유생나리. 기생 팔뚝 흉터에 왜 그리 관심을 두십니까?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주변에서 낮은 웃음이 일었습니다. 서진영은 낯을 붉히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설중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청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 시 내게 줄 수 있겠소? 값은 후하게 치르리다. 설중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눈빛이 이상하게 절박했습니다. 무엇을 그리 찾고 있는 사람처럼요. 가져가십시오. 두루마리를 건넸습니다. 손끝이 스치는 짧은 순간 서진영은 다시 한번 그 흉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틀림없다. 빗속에서 시회는 서둘러 끝이 났습니다. 설중은 매향루로 돌아가는 가마 안에서 낯선 사내의 얼굴을 자꾸만 떠올렸습니다. 왜 그리 다급했을까요? 왜 자신의 팔을 보고 그리 놀랐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가슴 한켠이 술렁였습니다. 10년을 눌러 담아온 마음 한구석이 낯선 사내의 눈빛 하나에 삐걱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매향루 담장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오래도록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은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두레였습니다.
그녀는 화재가 나던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정인을 문 밖으로 밀어낸 뒤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땐 이미 집도 가족도 사라진 뒤였지요. 관아에서는 그녀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불을 지른 자를 밝히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에는 그날 본 것을 가슴에 묻은 채 정인을 찾아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3년 전 매향루에 팔려온 기생 하나가 옛 아기씨를 꼭 닮았다는 소문을 듣고서야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도 정체를 밝히지도 못한 채 그저 담장 밖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아기씨. 낮게 읊조린 그 이름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입 밖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둘에는 그 불빛을 향해 조용히 아주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향루의 일상은 다시 평소대로 흘러갔지만 설중의 마음 한구석엔 낯선 사내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상을 차리다가도 가야금 줄을 고르다가도 문득문득 그 절박했던 눈빛이 떠올랐지요. 왜 그런지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방길만이 헐레벌떡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설중아, 손님이 너를 찾는구나. 그날 시외에서 내시를 받아갔던 그 유생이다. 설중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들라 하십시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서진영이 들어섰습니다. 지난번보다 한결 정갈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번엔 결례가 많았소. 갑자기 다가가 캐물었으니 놀랐을 것이요. 괜찮습니다. 그보다 어인일로 다시 오셨는지요. 서진영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가늠하는 얼굴이었지요. 그 시가 자꾸 눈에 밟혀서 말이요.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다 했는데 어찌 글이 쓸 수 있었는지 궁금했소. 타고난 재주라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고난 것치고는 문장의 결이 너무도 낯익었소. 설중은 찻잔을 매만지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나리께서는 무엇을 그리 찾고 계십니까? 서진영은 그 물음에 곧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확신은 있었지만 확신만으로 남의 인생을 뒤흔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사람 하나를 찾고 있소.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저와 닮았습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소.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풀벌레 우는 소리만 나직이 들려왔지요. 설중은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설게도 편안했습니다. 그런 감정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차나 한 잔 더 드시지요. 설중이 찻주전자를 기울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서진영은 더 캐묻지 않고 순순히 잔을 내밀었습니다. 나리는 어찌 이리 사람 찾는 일에 매달리십니까? 과거 공부는 뒤로 하고요. 과거보다 앞선 일이 있소. 스승께서 남기신 부탁이니 이걸 이루기 전엔 다른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 않소. 그 스승이란 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서진영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올곧은 분이셨소.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셨고 붓을 들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지요. 그런 분이 억울하게 세상을 뜨셨소.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래서 더 포기할 수가 없어. 그분이 그리 허망하게 가셨는데 남긴 유일한 부탁마저 저버린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살겠소. 설중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말처럼요. 왜 그런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시와 문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깊도록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작 서로가 궁금해하는 진짜 질문은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한 채로요. 다만 헤어질 무렵 두 사람 다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 만나고 싶다는. 그 무렵 매향루 뒤편 곳간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방길만이 등불 아래 홀로 앉아 장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적어 넣다가 슥 지우고 다시 적기를 반복했지요. 곡물 상인 하나가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 그에게 은자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약조한 대로 쌀값은 장부에 낮게 적어주시오. 그래야 관아에 바칠 세를 줄일 수 있으니 염려 마시게. 이 방길만이가 그런 일 하루 이틀 해봤나.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우연히 듣는 이가 있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곳간 쪽을 지나던 설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쌀 20섬을 10섬으로 적으신다고요. 들려오는 말에 설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저 들은 것만으로도 위험한 이야기라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루에서 오래 버티는 법은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방길만이 그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장부를 관아에 가져다 드려라. 세리나리께 직접 전하고. 설중은 장부를 받아들며 무심코 안쪽을 펼쳐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숫자와 문장에 밝았습니다. 한 줄 한 줄 훑어보던 그녀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앞서 곳간에서 들었던 그 쌀 20섬이 정말로 10섬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부를 겹쳐보니 비슷한 방식으로 줄어든 숫자가 한둘이 아니었지요. 지난 3년치 장부를 훑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숫자를 보면 그 뒤에 숨은 흐름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버릇이 있었으니까요. 곡물뿐 아니라 포목이며 술값까지 곳곳에서 같은 수법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매향루가 그리 넉넉지 않은 척했지만 실은 방길만 혼자 상당한 은자를 빼돌리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세리에게 흘러가는 몫을 빼면 그 나머지는 고스란히 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였지요. 설중은 그 사실을 알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치란 대개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다만 이 장부 한 장이 언젠가 자신의 처지를 바꿀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 페이지를 마음속에 그림처럼 새겨두었습니다. 설중은 아무 말 없이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습니다. 당장 쓸 곳은 없었지만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온 뒤로 방길만은 설중을 대하는 낯빛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자꾸만 그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장부는 별 탈 없이 잘 전했느냐? 예, 세리나리께서 별 말씀 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래. 별일 없었으면 됐다. 방길만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중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알아챘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번만큼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매향루의 명운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관아에 밑보이면 기루 문을 닫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노릇이었지요. 설중은 그런 그의 낌새를 눈치채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먼저 말을 꺼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방길만에게 받은 정은 정대로 그가 감춘 셈은 셈대로였습니다. 둘을 뒤섞을 이유는 없었지요. 다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척이 나을 때도 있고 아는 척이 힘이 될 때도 있는 법이지. 지금은 그저 때를 기다릴 뿐. 그날 오후 저작거리에 나갔던 설중은 낯선 노파와 마주쳤습니다.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나물 광주리를 인 여인이었습니다. 노파는 지나치듯 그녀의 곁을 스치며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아씨, 나물 좀 사시지요. 괜찮습니다. 무심히 지나치려던 설중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주 오래전의 기억을 건드리는 목소리였지요. 돌아보았을 때 노파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설중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서진영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요. 요 며칠 새 잠잠하던 마음이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왜 이러는 걸까? 설중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노파의 눈빛만은 오래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누군가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 준 적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 노파가 두레였다는 사실을 설중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이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두레는 저작거리 골목을 돌아 나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마터면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를 뻔했습니다. 10년을 참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확실해지고 나서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섣불리 정체를 밝혔다가 매향로 사람들의 눈에 띄면 오히려 아기 씨에게 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그날의 불을 낸 자가 버젓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유생이라는 자가 다녀간 뒤로 매향로 주변을 살피는 눈이 하나 더 늘었으니 두레로서는 더더욱 몸을 사려야 했습니다. 한편 매향로를 나선 서진영도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그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방 안의 여인이 정말 스승의 딸이라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굳어질수록 마음 한켠에는 낯선 감정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스승에 대한 도리인지 그녀를 향한 다른 마음인지 그 자신조차 아직은 구분이 서지 않았습니다. 조급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증자를 찾기 전까지는 그는 품속에 넣어둔 시 두루마리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낯익은 문장이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스승의 무덤 앞에서 했던 다짐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켜내겠다고. 그날의 다짐이 이제야 비로소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그 뒤로 서진영은 부쩍 매향루를 자주 찾았습니다. 처음엔 열흘에 한 번이더니 나중엔 사나흘에 한 번씩 걸음을 했습니다. 매향루의 다른 기생들 사이에서도 슬슬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유생날이 요새 아주 설중 언니한테 푹 빠지셨나 봐요. 쓸데없는 소리 마라. 설중은 짐짓 정색했지만 속으로는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영이 찾아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마음이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옷매무새를 한 번 더 살피고 방 안의 화병꽃도 새로 갈아두었지요. 자신도 모르게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서진영이 왔습니다. 이번엔 서책 몇 권을 옆구리에 낀 채였습니다. 오늘은 시가 아니라 이 책을 함께 읽고 싶어 왔소. 어떤 책입니까? 옛 문인들의 시문집이요. 그 중에 유독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어서 말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책장을 넘겼습니다. 서진영이 한 구절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이 구절 어찌 읽히시오? 설중은 잠시 눈을 감고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떠난 이를 그리워하되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움이 원망으로 변하지 않으려면 그리워하는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닐는지요. 서진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대답이 마치 스승의 육성을 듣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뜻을 읽어내셨소?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또 그 대답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서진영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 확신이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책을 덮을 무렵 창밖에 어스름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장날 저작거리에 나와줄 수 있겠소? 긴히 보여줄 것이 있소. 설중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생이 손님과 밖에서 만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자칫 구설에 오를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서진영이 돌아간 뒤 그 대화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이가 있었습니다. 방길만이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이튿날 방길만은 설중을 따로 불렀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습니다. 설중아, 내 너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그 유생과 자주 어울리는 모양인데 너무 깊이 정을 붙이지 말거라. 설중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인 말씀이신지요? 기생과 유생의 정분이란 게 대개 그렇지 않느냐? 한때는 애틋하다가도 종래는 남는 게 없는 법이다. 나는 그저 내가 다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말이다.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다른 계산도 섞여 있었습니다.
설중이 그 유생과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감춰온 장부 이야기가 새어나갈 위험도 커진다는 계산이었지요. 반길만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관아 쪽에서 이런저런 말이 도는데 괜히 낯선 유생과 얽혀서 좋을 것 없다. 알아듣겠느냐? 애두른 말이었지만 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설중은 그 속뜻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길만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무언가를 감추려는 조바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무심히 넘겼을 그 눈빛이 이날따라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심려하시는 바 잘 알겠습니다. 짧게 답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길만이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가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었지요. 무언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게로구나. 그로부터 며칠 뒤 매향로에 새 친모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든 여인이었는데 손끝이 야무지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다른 하인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고 늘 구석에서 바느질만 했지요. 그 친모가 두레였습니다. 두레는 매향로에서 일하는 아는 이의 소개를 빌려 어렵게 자리를 얻었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려 했지만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조금이라도 더 자주 아기 씨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설중의 옷을 손보는 일이 두레의 몫으로 떨어진 것은 순전한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두레가 은근히 애를 쓴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아씨, 소매 길이가 맞는지 좀 봐주세요. 두레가 조심스레 다가와 저고리를 건넸습니다. 설중은 무심히 소매를 걸쳐보았습니다. 딱 맞습니다. 손끝이 야무지시네요. 고맙습니다, 아씨. 두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설중은 그 떨림을 눈치채지 못한 채 저고리를 옷장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낯익은 콧노래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두레가 바느질을 하며 무심코 흥얼거린 것이었지요. 설중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곡조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잠들기 전 누군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가사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곡조만은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두레의 손끝이 흠칫 멎었습니다. 젊었을 적 아기를 재우며 흥얼거리던 노래입니다. 이제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나오는군요. 한 번 더 불러주실 수 있으신지요? 두레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다시 곡조를 흥얼거렸습니다. 설중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었지요. 왜 이 노래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두레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레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 아이가 자란 모습을 이토록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레에게는 과분한 하루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장날이 밝았습니다. 설중은 반길만의 눈을 피해 조용히 매향루를 빠져나왔습니다. 저작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 인파 사이에서 서진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주었구려. 긴히 보여줄 것이 있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서진영은 품속에서 작은 목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그 안엔 빛바랜 초상화 한 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자한 눈매의 중년 사내가 그려진 그림이었지요. 제 스승 한도헌 대감이시오. 설중은 그림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낯선 얼굴인데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림 속 사내의 눈매가 자꾸만 마음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찌 저에게 이걸 보여주시는지요? 그저 이분을 아는지 묻고 싶었소. 혹여 어디선가 뵌 적이 있는지. 설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뵌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리 가슴이 아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진영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은 점점 짙어지는데 아직은 그것을 입 밖에 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까 두려웠습니다. 진실이란 때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법이었으니까요. 미안하오. 괜한 걸 보여드렸나 보오. 아닙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저작거리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딱히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조차 편안했습니다. 지나가던 엿장수의 가위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걷다가 문득 서진영이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혹여 기루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시오? 설중은 잠시 뜸을 들이다 답했습니다. 매일 밤 합니다. 하지만 떠나서 갈 곳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기적의 이름이 오른 이상 몸값을 치르지 않는 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만약 그 몸값을 대신 치를 이가 나타난다면 어찌하시겠소? 설중은 그 물음에 놀란 눈으로 서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십니까? 진심으로 하는 말이요. 그 말에 담긴 무게가 느껴져 설중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그런 말을 해준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설중은 애써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날의 짧은 산책은 오래도록 두 사람의 기억에 남을 하루가 되었습니다. 매향루로 돌아온 뒤 설중은 방 안에 홀로 앉아 낮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그 초상화 속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눈매가 어쩐지 나와 닮아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 여기면서도 쉽사리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설중은 그 그림자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설중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놀이개를 꺼내 들여다보며 낮에 들은 노래를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화상 자국이 남은 오른팔이 그날따라 유독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 창밖으로 유난히 밝은 달이 떠 있는 밤이었습니다. 설중은 놀이개를 다시 품속 깊이 넣으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물음 하나를 다시 마음에 품었습니다. 나는 대체 어디서 왔으며 지금 이 순간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며칠 뒤 방길만이 다시 설중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이번엔 술과 안주까지 따로 차려두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대접이었지요. 앉거라 앉아. 오늘은 긴히 상의할 일이 있어 불렀다. 설중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실은 내가 관아장부를 보고 왔지 않느냐. 숫자에 밝다는 걸 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해서 말인데 내가 좀 도와줄 일이 있다. 방길만은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금방 포목 상단과 새로 거래를 트는데 상단 주인이 셈이 밝아 여간에서는 소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설중이 그 자리에 동석해 은근슬쩍 셈을 흐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옆에서 말 몇 마디 거들어주면 저쪽이 눈치채지 못하게 셈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번 것만 잘 넘기면 내 몸값에서 반을 깎아주마. 설중은 잠자코 술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방길만의 제안 속엔 뻔한 셈법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용해 이문을 늘리고 대신 헐값의 자유를 미끼로 던지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설중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주인 어른, 오냐 말해보아라. 제가 그 자리에 함께 가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제가 본 그 장부 쌀 20섬을 10섬으로 적으신 그 장부 말입니다. 그것도 함께 가져가시지요. 방길만의 낯빛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술잔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소인이 그날 우연히 듣고 또 우연히 보았습니다. 나쁜 뜻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제가 돕는 대가로 몸값의 반이 아니라 전부를 탕감해 주십사 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길만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기가 치솟았다가 이내 계산이 앞섰습니다. 이 영민한 여인을 적으로 돌리는 것보다 손을 잡는 편이 훨씬 이로울지도 모른다는 계산이었지요. 허허. 이것 참 물건은 물건이로구나. 좋다. 이번 건이 잘 마무리되면 내 몸값을 전부 탕감해 주마.
대신 오늘 이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꾸나.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묘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방을 나서는 설중의 얼굴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닷새 뒤 포목 상단 주인과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방길만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설중은 그 옆에서 조용히 가야금을 골랐습니다. 상단 주인은 나이 지긋한 사내로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이번 물목의 값은 이러하오. 한치도 물러설 생각 없어. 방길만이 샘을 낮추려 몇 마디를 꺼냈지만 상단 주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팽팽해질 무렵 설중이 가야금을 튕기며 나직이 말을 얹었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듣기로 이 물목은 옆 고을 상단에서도 값을 흥정 중이라 하던데요. 다만 그쪽은 물건을 받고도 대금을 늦게 치르는 걸로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상단 주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건 어디서 들으셨소? 기루에 드나드는 손님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지요. 저희 주인 어른은 그런 것과 달리 샘은 박해도 대금만큼은 항상 그날 그 자리에서 치르시는 분입니다. 거짓 반, 참 반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샘만 따지던 상단 주인의 마음이 슬쩍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처음 부른 값에서 한 발 물러섰고 방길만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설중은 그 모습을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재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주는 더 이상 남을 위해서만 쓰이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그 무렵 둘에는 바느질을 핑계로 설중의 방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옛 이야기를 흘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예전에 제가 모시던 댁이 있었습니다. 설중은 저고리 고름을 매만지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댁이었습니까?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 댁이었지요. 인자하신 나리와 그 나리를 꼭 닮은 어린 따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댁에 불이 났습니다. 아주 몹쓸 불이었지요. 나리께서는 그 불길 속에서 나오지 못하셨고요. 설중의 가슴이 이유 없이 철렁했습니다. 불이 어쩌다 난 것입니까? 그건 아직 저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불이 저절로 난 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둘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더 말했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뒤따를지도 몰랐습니다. 때가 되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늙은이 넋두리로 들어주십시오. 설중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내내 둘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절로 난 불이 아니었다는 그 한마디가요. 그리고 며칠 뒤 청아골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판서 황윤서였습니다. 관내 순시를 명분으로 내려온 것이었지만 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매향로에 들른 황윤서는 좌중을 둘러보며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 요즘 낯선 유생 하나가 자꾸 눈에 띈다던데 누구인지 아는 이 있는가? 방길만이 굽신거리며 답했습니다. 서씨 성을 쓰는 유생입니다요 대감. 시회 이후로 종종 걸음을 하는 손님입니다. 서씨라. 이름은 무엇인가? 서진영이라 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황윤서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잊고 있던 얼굴 하나가 스쳤습니다. 한도원의 문화생 중 하나였던 이름이었지요. 그자가 이 고을엔 어인일로 왔다던가. 글쎄요, 그저 과거 준비차 떠도는 유생이라고만 들었습니다. 황윤서는 술잔을 기울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과거 준비라. 10년 전 죽은 자의 문화생이 하필 이 고을에 나타났다. 그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우연이라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수아에게 나직이 명했습니다. 그 유생의 행적을 낱낱이 살펴라.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캐고 다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예, 대감. 그날 밤늦게 매향로 담장 밖에서 그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이가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던 어린 하인 아이였는데 그 아이는 별 생각 없이 그 이야기를 두레에게 전했습니다. 저기 할멈.
오늘 낮에 온 그 높은 나리가 서도령 나리를 뒤쫓으라 시키던데요. 둘의 낯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황윤서 그 이름을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10년 전의 그날 밤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기어이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둘에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서진영에게 그리고 설중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만은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둘에는 몰래 매향루를 빠져나가 서진영이 묵는 객사를 찾았습니다. 날이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진영은 이른 시각에 방문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할멈이 여긴 어인일이요? 어제 판서 대감께서 나리를 감시하라 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진영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판서라면 황윤서 대감을 말하는 것이요? 네. 그자가 이 고을에 내려왔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진영의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스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오랫동안 의심해온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할멈은 그자를 어찌 알고 있소? 둘에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오래전에 그자와 얽힌 악연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훗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서둘러야 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서진영은 둘의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무게를 읽었습니다. 이 늙은 여인이 감추고 있는 사연이 자신이 찾는 진실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멈, 혹여 한도원 대감을 아시오? 둘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대답 대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 하나로 서진영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할멈, 부디 부탁드리오. 아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말씀해 주시오. 스승님의 억울함을 풀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소. 둘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 담장 너머로 낯선 자들이 넘어 들어오는 것을요. 그들의 옷자락에 새겨진 문양까지도 아직 눈에 선합니다. 그 문양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소? 매 한 마리가 발톱으로 무언가를 움켜쥔 문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판서 대감댁 사병들이 새긴 표식이었지요. 서진영의 두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10년을 품어온 의심이 이제야 실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왜 지금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죄인 취급을 받았고 판서 대감은 이미 조정의 실세였습니다.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저도 아기 씨도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서진영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신중하면서도 서둘러야 할 때였습니다. 동트기 전 어스름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오래도록 나란히 마주 서 있었습니다. 황윤서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도록 청학고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실을 명분 삼아 며칠을 더 머물렀는데 그 속내는 뻔했습니다. 서진영의 움직임을 두 눈으로 직접 살피려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황윤서가 매향루에 다시 발걸음을 했습니다. 이번엔 방길만을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방객주, 요즘 이 기루에 드나드는 그 유생 말인데. 예, 대감. 그자와 너무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좋을 걸세. 방길만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그저 술과 시를 즐기러 오는 손님일 뿐입니다요. 그런가. 황윤서는 술잔을 기울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혹여 그자가 죽은 이조 참판 이야기를 꺼내거든 곧바로 내게 알려주게. 알아듣겠는가? 예, 대감. 명심하겠습니다. 방길만은 고개를 조아리며 답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불안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황윤서가 자리를 뜬 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로구나. 그날 밤 방길만은 설중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낯빛이 몹시 어두웠습니다. 설중아, 내 오늘 판서 대감께 이상한 말을 들었다. 어떤 말씀이셨는지요? 그 유생, 서도령을 조심하라더구나. 죽은 이조 참판 이야기가 나오면 곧바로 알리라고 했다. 설중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조 참판이라니요? 낸들 아느냐? 다만 대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무언가를 몹시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어. 방길만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설중아, 나는 오랫동안 장사치로 살아왔다. 사람 눈빛 하나로 속을 읽는 게 내 밥벌이였지. 그런데 오늘 그 대감의 눈은 죄지은 자의 눈이었다. 설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두레에게 들었던 말, 그리고 방금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서로 뒤엉켰습니다. 주인어른, 만약 그 유색나리가 위험에 처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방길만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답했습니다. 내 비록 샘에 밟고 이속을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다만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을 만큼 뻔뻔하지는 않다. 게다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헛기침을 하며 이었습니다. 게다가 너와도 얽힌 일인 듯한데 내 어찌 모른 척하겠느냐. 필요하면 내가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 설중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늘 샘만 따지는 줄 알았던 방길만에게서 처음으로 다른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인어른. 고맙긴. 다 내 밥줄이 걸린 일이기도 하니 너무 감격할 것 없다. 방길만은 짐짓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나저나 대감이 그리 눈에 불을 켜고 캐묻는 걸 보니 뭔가 큰 죄를 감추고 있는 게 틀림없다. 죄 없는 사람은 그리 남을 감시하지 않는 법이지. 주인어른께서도 그리 느끼셨습니까? 장사치가 사람 속을 못 읽으면 벌써 쫄딱 망했을 게다. 오늘 그 눈빛은 분명 뭔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눈빛이었어. 설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길만의 말이 둘의 이야기와 겹쳐지며 점점 하나의 실마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늦은 밤 둘애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때였습니다. 둘애는 설중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씨,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둘애댁,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방에 들어선 둘애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씨, 실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말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둘애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헝겊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성스레 수놓인 문양이 있는 천이었습니다. 이 문양 기억나십니까? 설중은 그 천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품속에 늘 지니고 다니던 놀이개의 문양과 똑같았습니다. 이건 어찌하여 둘애댁이 이걸 가지고 계신 겁니까? 둘애의 늙은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아기씨의 베넷저고리에 새겨넣은 문양입니다. 정인 아기씨. 정인. 그 이름이 귓가에 닿는 순간 설중은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정인 아기씨. 10년 전 제가 모시던 한도헌 대감댁의 어린 따님이십니다. 그 불길 속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안아 문 밖으로 밀어낸 아이가 바로 아씨였습니다. 설중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오른팔의 흉터를 저도 모르게 움켜쥐었습니다. 둘애. 그 이름을 그녀 자신도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끄집어내듯 불렀습니다. 그래요, 아기씨. 접니다. 둘애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부여잡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 짧은 순간에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작은 등불 하나가 두 사람의 눈물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눈물을 추스른 설중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날의 그 불은 대체 누가 낸 것입니까? 둘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판서 황윤서 그자입니다. 방 안의 촛불이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설중의 눈빛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둘애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풀어놓았습니다. 담장을 넘어온 낯선 사병들, 매 문양이 새겨진 옷자락, 순식간에 온 집안을 집어삼킨 불길, 그리고 아버지 한도헌이 그녀를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까지. 대감께서는 그 급박한 불길 속에서도 아기씨부터 챙기셨습니다.
품속에 놀이개를 손수 쥐어주시며 사람만 있으라고 어떻게든 사람만 있으라고 그리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정인은 이제는 정인이라 불러야 할 그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년간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살갗을 태우던 열기, 그리고 자신을 힘껏 밀어내던 손길. 그 손길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비로소 또렷해졌습니다. 어째서 이제껏 그 사실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기씨. 그자가 여전히 권세를 쥐고 있는 한 섣불리 나섰다가는 아기씨마저 위험해질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저 아기씨가 무사히 자라시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 늙은이에게는 참으로 과분한 나날이었습니다. 정희는 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알았으니 더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을 반드시 제 손으로 밝히겠습니다. 그 다짐 속엔 지난 10년간 홀로 삼켜온 모든 서름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둘에는 그런 정인의 손을 마주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더는 아기씨 혼자서 이 짐을 짊어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정희는 두레와 함께 서진영이 묵는 객사를 찾았습니다. 이른 시각에 방문해 서진영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각에 어인일이시오? 게다가 할멈까지.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저는 한정인입니다. 한도원 대감의 딸입니다. 서진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품어온 확신이 마침내 말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역시 그러셨구려. 그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스승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부탁을 이제야 비로소 지킬 수 있게 되었소. 10년을 헤맨 보람이 있소. 세 사람은 방 안에 둘러앉아 지난 10년간 각자가 품고 있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두레가 목격한 매 문양, 서진영이 오랫동안 쫓아온 스승의 죽음, 그리고 정인이 몸에 지니고 살아온 흉터와 놀이개까지.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진실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서진영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황윤서는 지금 조정의 실세여. 심증만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어. 확실한 증좌가 필요하오.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게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진영과 둘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방길만 어른께서 가진 장부 중에 판서 대감댁과 오간 은밀한 거래 기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 필체가 아버님의 필체와 닮았다 하셨지요. 그것 또한 증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진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렇소. 위조된 문서와 진짜 필체를 대조한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오. 형조에 이 증거를 올리면 아무리 판서라 한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이오. 세 사람은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증좌를 손에 넣는 일뿐이었습니다. 멀리 동이 터오는 하늘 아래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매향루로, 서진영은 관아 근처 객사로, 둘에는 바느질감을 든 채 조용히 뒷걸음쳤습니다. 겉으로는 그 전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의 목표가 또렷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고 마침내 제자리를 되찾는 그날을 향해서요. 그로부터 며칠 전 황윤서는 매향루 주변을 살피던 수아로부터 심상치 않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진영이 새벽마다 친모 두레와 은밀히 만난다는 것, 그리고 최근 들어 설중이라는 기생과도 자주 어울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친모와 기생이라. 그리고 그 죽은 이조 참판의 문화생이라. 황윤서의 낯빛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방길만을 불러들였습니다. 방객주, 요즘 매향루 돌아가는 사정이 심상치 않다고 들었네. 방길만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애써 태어난 척 답했습니다. 별다른 일 없습니다요, 대감.
별다른 일이 없다. 그럼 자네 기루의 친모가 어찌하여 그 유생과 새벽마다 만난다는 겐가? 반길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 낱낱이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복의 반객주. 이 일에서 손을 떼면 자네 기루는 무사할 것이야. 허나 만에 하나 그자들 편에 서겠다면. 황윤서는 말을 흐리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자네 기루의 장부 내가 한번 낱낱이 훑어봐도 되겠는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말일세. 그 말 한마디에 반길만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잔인한 협박이었지요. 대감 소인은 그저 장사치일 뿐입니다. 그런 큰일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오래 사는 법이야. 황윤서는 그렇게 자리를 떴습니다. 홀로 남은 반길만은 한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두려움과 갈등이 번갈아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늦은 밤 반길만은 설중, 아니 정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판서 대감이 오늘 내게 경고를 했다. 내 장부를 뒤지겠다더구나. 손을 떼지 않으면 매향루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정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주인어른, 그럼 이만 물러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길만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확신이 섰다. 죄가 없다면 그리 다급하게 협박부터 할 까닭이 없지. 그는 품속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정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판서 대감댁과 오간 뒷거래 기록이다. 몇 해 전 대감댁 사병들에게 은밀히 곡식과 은자를 대준 적이 있었지. 그때는 그저 큰손 손님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 돈의 출처가 심상치 않았던 게로구나. 정인은 그 낡은 장부를 받아들며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주인어른,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실 수도 있습니다. 큰일이야 나겠지. 하지만 나도 사람이다. 이대로 모른 척 눈 감고 살자니 도무지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비슷한 무렵 서진영에게도 위기가 코앞까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황윤서가 관아에 손을 써 서진영을 수상한 자로 몰아 체포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저 유생을 당장 잡아들여라. 죽은 죄인의 잔당과 내통한 혐의가 있다. 관졸들이 객사 안으로 우르르 들이닥쳤을 때 서진영은 다행히 자리에 없었습니다. 두레가 미리 낌새를 채고 그를 재빨리 빼돌린 뒤였습니다. 날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서진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도망친다면 스승님의 억울함을 밝힐 길이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요. 그렇다고 잡혀가시면 더더욱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레의 다급한 외침에 서진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매향루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정인이 반길만의 장부를 품에 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리, 이걸 보십시오. 판서 대감댁과 오간 뒷거래 장부입니다. 여기에 제 필체와 아버님의 필체를 대조한 문서까지 더하면 형조에서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진영은 그 장부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오. 지금 당장 형조로 가야 하오. 관아가 아니라 한양의 형조로. 하지만 지금 관졸들이 나리를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서둘러야 하오. 이 증좌들이 대감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정인은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위험하오. 이미 제 아버님의 일입니다. 더는 남의 일처럼 물러서 있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담장 너머로 관졸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두레가 다급히 손짓했습니다. 뒷문으로. 어서요. 네 사람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듯 매향루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청아골의 밤하늘에는 불길한 구름이 낮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관졸들의 눈을 피해 큰 길을 두고 산길로만 돌았습니다. 두레는 나이가 있어 걸음이 더뎠지만 이를 악물고 뒤처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할멈 힘드시면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아닙니다, 나리. 10년을 기다린 일입니다. 이깟 걸음이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이틀을 꼬박 걸었을 무렵 일행은 한 나루터에 다다랐습니다. 강을 건너야 한양으로 들어설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루터에는 이미 관졸 몇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서진영의 인상착의가 이미 널리 퍼진 뒤였습니다. 저기 배를 태워주는 나루꾼 영감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말을 넣어보겠습니다. 방길만이 나섰습니다. 그는 능청스럽게 나루꾼에게 다가가 술값을 슬쩍 찔러주며 말을 붙였습니다. 영감님, 혹시 뒷길로 나가는 작은 배편은 없겠습니까? 급한 상행이 있어서 말입니다. 나루꾼은 방길만의 손에 쥐인 은자를 힐끔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래 갈대숲 쪽에 작은 나룻배가 하나 있소. 값만 후하게 쳐주면 눈 감아 드리리다. 일행은 갈대숲을 헤치고 몰래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관졸들의 눈을 피해 강을 건너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반나절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강 건너에 다다랐을 때 정희는 품속에 장부와 서진영이 지닌 필체 대조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젖지 않도록 기름종이에 겹겹이 쌈에 두었던 터라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형조까지는 반나절 길입니다. 서진영의 말에 모두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도 잠시 저 멀리 관도 위로 말을 탄 무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건 판서 대감댁 사병들입니다. 둘의 외침에 모두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어느새 소식이 앞질러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저쪽 숲으로. 방길만이 앞장서 일행을 숲길로 이끌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도 누구 하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섞어라. 죄인들은 도망갈 생각 말라. 사병들의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영은 정인의 손을 잡아 끌며 더욱 빠르게 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큰 길이요. 큰 길로만 나서면 지나는 행인들 눈이 많아 저들도 함부로 손을 쓰지 못할 것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마침내 저 멀리 사람들이 오가는 큰 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병 하나가 말에서 뛰어내려 정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품속에 든 것을 이리 내놓아라. 정인은 뒷걸음질치며 장부를 품에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대감의 죄를 밝힐 증자입니다. 넘길 수 없습니다. 사병이 칼자루에 손을 얹는 순간 방길만이 몸을 던져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보시오. 백주대로에서 사람을 해치려 드는 겐가. 여기 오가는 이들이 다 보고 있소. 방길만의 외침에 정말로 지나가던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병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사람들 눈이 많은 곳에서 함부로 칼을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 틈을 타 서진영이 정인의 손을 잡고 큰 길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둘에도 늙은 몸을 이끌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게 서지 못할까? 사병들이 뒤쫓았지만 큰 길에 늘어선 행인들과 짐수레들이 뒤엉키며 추격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일행은 그렇게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며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한참을 달려 숨을 고를 즈음 정인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주인 어른은 방서방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제야 모두가 방길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사병들을 막아서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정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서진영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오. 방서방님이 목숨을 걸고 열어준 이 길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오. 정인은 눈물을 닦아내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형조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마침내 저 멀리 형조의 높다란 담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방길만이 몸소 대신 짊어진 위험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요.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헛일이 되오. 서진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인은 품속에 든 장부를 다시 한번 두 손으로 꼭 끌어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억울함과 지난 10년의 모든 세월과 그리고 이제 반드시 되찾아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형조 앞에 선 세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문지기가 사연을 묻자 서진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죽은 이조 참판 한도원 대감의 억울한 죽음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이조 참판이라는 그 말에 문지기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이내 형조의 관원이 나와 세 사람을 안으로 조용히 들였습니다. 형조 판서 앞에서 서진영은 그간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정인이 품고 있던 장부와 필체 대조 문서를 내밀었고 두레가 10년 전 그날 밤 목격한 매 문양에 대해 조목조목 증언했습니다. 판서 대감댁 사병들의 표식이 확실합니다. 그날 밤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형조 판서는 두 문서를 매우 꼼꼼히 살폈습니다. 정인이 쓴 시구와 한도헌이 생전에 남긴 서찰의 필체가 나란히 펼쳐졌습니다. 이 두 필체, 한 사람이 쓴 것이라 해도 믿겠구나. 소인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아버님의 손끝에서 나온 그 결을요. 정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부에 적힌 이름이 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제 아비가 남긴 붓끝이 저를 증명합니다. 그 말에 형조 판서도 곁에 있던 서진영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건너온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형조 판서는 다시 한번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자획의 기울기, 붓을 떼는 습관, 마지막 획을 마무리하는 결까지 무엇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게다가 친모의 증언과 방화의 흔적, 사병의 표시까지 하나로 겹치니 더는 미룰 일이 아니로구나. 판서는 관원들에게 명해 황윤서를 즉시 압송하라 일렀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조정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몇몇은 크게 놀라 수군거렸고 몇몇은 진작부터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황윤서가 형조로 압송되었습니다. 처음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모함인가. 죽은 자의 딸이라는 계집과 떠돌이 유생의 말만으로 나를 벌하겠다는 것인가. 하지만 장부와 필체 그리고 둘의 생생한 증언이 하나로 겹쳐지자 그의 항변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그의 수화 하나가 견디지 못하고 죄를 자백하며 무너졌습니다. 소인이 그날 밤 담을 넘었습니다. 모두 대감의 명이었습니다. 이조 참판댁에 불을 지르라는 명이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자백 앞에서 황윤서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위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초라한 죄인의 낯빛만 남았습니다. 형조 판서가 무겁게 물었습니다. 판서 황윤서 이래도 죄를 부인하겠는가? 황윤서는 한참을 무겁게 침묵하다가 마침내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인의 가슴 속에서 10년간 켜켜이 쌓여온 감정이 한꺼번에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후련함까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저 내 권세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한도헌 그자가 자꾸만 내 뒤를 캐고 다니기에 그리했을 뿐이다. 그것이 어찌 사람을 죽이고 어린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을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정인이 끝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10년간 가슴 깊이 눌러온 울분이 그 순간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형조의 판결은 무거웠습니다. 황윤서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먼 변방으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재산 중 부당하게 취한 것들은 낱낱이 몰수되어 그 일부가 한도원의 억울함을 기리는 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청학골에 전해지던 날 두레는 매향로 마당 한가운데 서서 오래도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그 순간이 마침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대감, 이제야 편히 눈 감으시겠지요. 낮게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오랜 세월의 무게가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방길만도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사병들에게 붙잡혔던 그는 정인의 증언과 형조의 조사를 거쳐 죄 없음이 밝혀지면서 며칠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청하골로 돌아온 그를 정인이 버선발로 뛰쳐나가 맞이했습니다. 방서방님, 무사하셨군요. 허허, 이 정도로 죽을 내가 아니다. 그나저나 정말 큰일을 해내셨구나. 그 담대한 배짱은 대체 누구를 닮은 것이냐? 방길만은 껄껄 웃었지만 그 눈가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사병들에게 붙잡혔던 며칠 동안 그는 혹여 정인 일행이 무사히 형조에 닿았을지 몰라 애가 탔다고 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끝내 아무것도 불지 않았노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어찌 그리 무모하게 나서셨습니까? 자칫하면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목숨이야 하나뿐이다만 사람의 도리는 하나가 아니지 않느냐. 그 다급한 순간엔 그저 몸이 먼저 움직이더구나. 정인의 신분도 마침내 회복되었습니다. 한도헌 대감의 유일한 혈육으로 인정받아 몰수되었던 가문의 명예와 남은 재산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조정에서는 뒤늦게나마 한도헌에게 신원을 내리고 그 억울한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10년 만에 비로소 되찾은 이름 석자 한정인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신분 회복을 널리 알리는 방이 나붙던 날 청하골 저작거리가 온통 술렁이었습니다. 매향루의 기생이 실은 정승의 딸이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를 알던 이들은 저마다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얼굴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세상에 그 조용하던 설중이가, 아니 정인 아씨가 그런 기막힌 사연을 지니고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구먼. 그러니 어쩐지 남달랐지. 시 짓는 솜씨하며 사람 대하는 그 품새하며 다 이유가 있었던 게로구먼. 사람들의 그런 수군거림 속에서도 정작 정인 본인은 시종 담담했습니다.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해서 지난 10년의 세월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의 서름과 인내 또한 고스란히 그녀의 일부였습니다. 정인은 매향루를 완전히 떠나기 전 두레와 방길만을 한자리에 조용히 불렀습니다. 두레, 이제부터는 제 곁에서 편히 지내주세요. 그리고 방서방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크나큰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니 당치도 않은 말이다. 오히려 내가 내 덕에 뒤늦게나마 사람 노릇을 하고 살았지. 방길만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었을 무렵 마침내 정인과 서진영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 사이 서진영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의 이름을 올렸고 정인은 되찾은 가문의 이름으로 당당히 혼례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두레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혼례복을 곱게 차려입은 정인의 모습을 보며 10년 전 그 불길 속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났다는 사실이 새삼벅찼습니다. 방길만은 연신 술잔을 기울이며 흥에 겨워했습니다. 이보게들, 오늘만큼은 내가 이 자리의 진짜 주인일세. 술값은 내가 다 낼 터이니 다들 마음껏 드시게. 그 넉살의 좌중이 다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샘부터 꼼꼼히 따졌을 방길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샘이 필요 없는 날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밤 정인은 오랜만에 놀이개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오른팔의 흉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는 소매로 애써 가리지 않았습니다. 명부에 적힌 이름이 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나직이 혼잣말을 이었습니다. 설중이라는 이름도 정인이라는 이름도 다 저였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서진영이 그런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느 이름으로 불리든 당신은 당신이요. 설중이었던 시절도 정인인 지금도 나는 그 모두를 사랑하오. 정인의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견뎌온 그 모든 세월이 그 한마디에 조용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그리고 이제부터는 굳이 나리라 부르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렇소. 이제는 그저 당신의 지압이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나직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아주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청아골 사람들은 기생으로 팔려갔다가 정승의 딸로 돌아온 그녀의 이야기를 두고두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이에게는 반드시 그만한 보답이 따른다는 믿음과 함께요. 둘에는 정인의 곁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며 매일 아침 그 옛 자장가를 나직이 흥얼거렸습니다. 방길만은 이후로도 매향루를 잘 꾸려나가며 이따금 정인의 집에 들러 술 한 잔을 나누고 가곤 했습니다. 샘에 박던 그였지만 정인의 집 문턱을 넘을 때만큼은 언제나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인연은 신분의 벽을 넘어 오래도록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인의 오른팔에 남은 흉터는 더 이상 감춰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홀로 견디며 살아낸 세월의 증거였고 끝내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진실의 흔적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